군 부대에서 폭행을 당하여 뇌진탕과 하반신 마비가 온 손주를 보게 된 그의 외할머니이자 지상작전 사령관 사스타인 장군이 당장 군부대로 찾아가 가해를 한 범죄자들의 모든 걸 박살내고 그릇된 군대의 시스템을 고쳐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지상작전 사령부의 거대한 지하 벙커 비의일 지휘통제실의 공기는 서늘하고 팽팽했다. 축구장만 한 공간의 전면을 가득 메운 초대형 스크린에는 대한민국의 심장부와 휴전선을 아우르는 군사지도가 실시간으로 펼쳐져 있었다. 수백 명의 작전 장교와 부사관들이 각자의 콘솔 앞에서 숨소리조차 죽인 채 깜빡이는 불빛들과 데이터를 쫓고 있었다. 이곳은 한반도 지상전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두뇌이자 심장이었다. 그 모든 긴장의 정점에 지상작전 사령관 육군 대장 박선주가 서 있었다.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이 지휘통제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도 서슬퍼런 빛을 발했다. 그녀의 시선은 중부 전선 비무장지대 DMZ의 한 지점을 확대한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보고. MDL 군사분계선에 접근한 북측 초소의 특이 동향은 나지막하지만 강철 같은 그녀의 목소리가 통제실 전체에 울렸다. 작전처장인 소장이 긴장된 얼굴로 다가와 보고했다. 사령관님, 30분 전 포착된 북한군 한 개 분대 규모의 병력이 MDL 남방 500m 지점까지 접근 후 현재 이동을 멈추고 대기 중입니다. 통상적인 순찰 경로를 다소 이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선주는 미동도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가능성이 뻗어나가고 있었다. 단순한 월동 준비 점검인가, 새로운 지뢰 매설 작업의 전조인가, 혹은 의도적인 긴장 고조 행위인가. 그녀의 모든 감각과 지난 40년 군 생활의 경험이 눈앞의 데이터 조각들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해당 섹터를 담당하는 28사단 수색대대의 경계 태세 격상을 지시하고 GOP 반전초 과학화 경계 시스템 감도를 최상으로 유지하도록, 북측의 사판자루 움직임까지 전부 포착해서 보고하도록. 단 우리가 먼저 불필요한 대응을 해서 저들에게 빌미를 주어서는 안 된다. 침착하고 신속하게. 예, 알겠습니다. 그녀의 명료한 지시에 지휘통제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이 박선주라는 군인의 방식이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오직 상황의 본질을 꿰뚫고 가장 효율적인 해답을 찾아내는 것. 그녀가 대한민국 육군의 최선봉을 지휘하는 지상군 최고 사령관의 자리에 오른 이유였다. 1시간여가 지나고 북한군의 움직임이 통상적인 순찰 활동의 일환으로 최종 판단되자 지휘통제실의 긴장감은 평소 수준으로 돌아왔다. 박선주는 묵묵히 상황판을 한 번 더 둘러본 뒤 몸을 돌려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지하 벙커의 서늘한 공기를 뒤로하고 지상으로 올라오자 창밖으로 늦은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집무실의 육중한 문이 닫히자 비로소 강철 같던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녀는 집무실 책상 한편에 놓인 자그마한 액자를 들어 올렸다. 갓 입대한 듯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하면서도 세상 가장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청년. 그녀의 하나뿐인 외손자 김아준이었다. 우리 강아지 훈련은 할 만한가? 밥은 잘 먹고 잠은 잘 자고 있으려나? 불과 석 달 전 논산 훈련소 입구에서 늠름하게 경례를 붙이던 모습이 눈앞에 선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되어 돌아오겠습니다. 라며 주먹을 불끈 쥐던 아이. 그 모습을 보며 대견함과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던 기억이 생생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길임을 알면서도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만 자란 손자가 험한 군 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을지 노심초사하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할머니의 것이었다. 특히 하준이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이 최전방인 연천의 28사단이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후방으로 빼내고 싶은 유혹과 싸워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김아준의 할머니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모든 장병들을 자식처럼 품어야 할 지상작전 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액자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던 그때 집무실의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의 충직한 보좌관 윤지성 소령이었다. 사령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라면 용건부터 명확히 보고했을 윤소령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박선주는 의아함을 느끼며 액자를 내려놓았다. 무슨 일이지? 방금 국군수도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군수도병원이라는 단어에 박선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윤소령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말을 이었다. 사령관님의 외손주 김아준 이병이 훈련 도중 사고로 후송되었다고 합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박선주의 손에서 방금 내려놓았던 펜이 힘없이 굴러떨어졌다. 그녀의 뇌리가 하얗게 비어버렸다. 사고? 무슨 사고? 조금 전까지 그녀가 수백 명의 목숨이 오가는 전선을 지휘하던 그 머리가 사고라는 단어 앞에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했다. 자, 자세히 보고해봐. 간신히 쥐어짜낸 목소리가 스스로에게도 낯설게 들렸다. 현재 응급조치 중이며 보호자 확인차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태는 병원에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소령의 눈을 마주한 박선주는 직감했다.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윤소령이 감히 자신의 앞에서 저런 표정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최악의 상황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이정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비역 공군 중장인 남편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동지이자 버팀목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다정한 목소리에 애써 눌러왔던 감정이 울컥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여보, 나예요. 하준이가. 우리 하준이가 다쳤대. 국군수도병원으로 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지상군을 호령하는 대장의 것이 아니었다. 그저 공포에 질린 한 명의 할머니 그뿐이었다. 박선주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지휘관의 것으로 돌아왔다. 윤소령,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 전부 취소해. 합참 보고 회의는 부사령관 대참으로 변경한다. 지금 즉시 지휘 차량을 대기시켜. 목적지는 성남 국군수도병원이다. 지휘 통제실을 나설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와 긴장감으로 박선주는 자신의 지휘 차량에 몸을 실었다. 위잉을 하는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늦은 오후의 정막을 깨고 울려 퍼졌다. 평소라면 국가 안보의 위기 상황에만 울렸을 그 소리가 지금은 그녀의 무너져 내리는 세계를 향해 울부짖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들이 흐릿한 잔상으로 번져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준아, 내 새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원장인 육군 준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녀를 맞았다. 군 최고 위급 인사의 예고 없는 방문에 병원 전체가 비상 상태에 돌입한 듯 했다. 하지만 박선주는 그들의 경례나 의전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중환자실이라는 표지판만을 쫓고 있었다. 복도를 가로지르는 그녀의 군화 소리가 유난히 차갑고 무겁게 울렸다. 먼저 도착해 있던 남편 이정훈이 그녀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그의 얼굴 역시 수심으로 가득했다. 여보, 하준이는? 우리 하준이 어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중환자실 앞을 지켰다. 잠시 후 수술복 차림의 중령 계급장을 단 군의관이 무거운 표정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박선주와 이정훈 앞에서 깍듯하게 경례를 붙인 뒤 어렵게 입을 열었다.
김하준 이병의 주치의 외과 군의관 김현수 중령입니다.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서두만으로도 최악의 상황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박선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상태를 말해주시오. 환자는 후송 당시 의식불명 상태였으며 두부 외상으로 인한 심각한 뇌진탕과 경미한 뇌출혈 소견이 보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도록 응급 조치를 마쳤습니다만 김중령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렸다. 그 짧은 침묵이 부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척추입니다. 낙상 시의 충격으로 흉추 12번과 요추 1번 뼈의 골절 및 이탈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위는 하반신으로 이어지는 중추 신경 다발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신경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이정훈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최선을 다해 수술을 진행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반신 마비. 그 잔인한 단어가 박선주의 귓가에 대모처럼 박혔다.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았다. 그녀의 옆에서 이정훈이 휘청이는 그녀의 팔을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제 겨우 20살. 창창한 미래를 꿈꾸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가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지도 모른다니. 환자를 볼 수 있겠소? 간신히 정신을 수습한 박선주가 물었다. 김중령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방진복을 입고 들어선 중환자실. 수많은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그 중앙 차가운 침대 위에 하준이 누워 있었다. 붕대로 감긴 머리, 창백하다 못해 파랗게 질린 얼굴, 미동도 없이 축 늘어진 두 다리. 며칠 전 휴가를 나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냐는 물음에 할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먹고 싶어요. 라며 해맑게 웃던 손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박선주는 조심스럽게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이 하준의 뺨을 향해 뻗어가다 차마 닿지 못하고 허공에서 가늘게 떨렸다. 40년간 수많은 부하들의 죽음을 목도했고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었던 강철의 여인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손자의 부서진 육신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군복의 깃을 적셨다. 바로 그때였다. 깊은 무의식 속에 잠겨있던 하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그의 눈꼬리를 타고 투명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다. 이내 잠꼬대 같은 신음소리가 그의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잘 못 했습니다. 부부는 숨을 죽였다. 하준의 고통스러운 음조림이 이어졌다. 황상병님, 제발 때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다.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된 공포의 절규였다. 박선주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다. 황상병, 때리지 마세요. 부서진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끔찍한 진실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사고가 아니었어.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정훈 역시 굳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박선주는 하준의 환자복 소매를 조심스럽게 걷어 올렸다. 희고 가느다란 팔뚝 위로 시커멓게 죽어있는 오래된 멍 자국들과 채 아물지 않은 긁힌 상처들이 비참하게 널려 있었다. 그것은 결코 훈련 중에 생긴 상처가 아니었다. 명백히 지속적인 폭력의 흔적이었다. 김현수 중령이 보고했던 단순 실족 보고와의 상이점이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되었다. 이것은 사고로 위장된 비열하고 잔인한 폭행 사건이었다.
누군가 자신의 손자를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고 그것을 어설픈 거짓말로 덮으려 하고 있었다. 박선주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다. 슬픔이 증발한 자리에는 용암처럼 들끓는 거대한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서진 손자의 몸에 새겨진 그 모든 흔적들을 자신의 망막에 하나하나 새겨 넣었다.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자들의 이름을, 얼굴을, 그리고 그들을 비호한 모든 자들을 찾아내리라. 중환자실을 나올 때 박선주는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막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처럼 서늘하고 예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할머니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지상군 최고 지휘관의 시간이었다. 중환자실 앞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병원 관계자들은 감히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멀찍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박선주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보좌관 윤지성 소령을 불렀다. 윤 소령이 재빨리 다가와 부동자세로 섰다. 윤 소령.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완벽하게 제거된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지금부터 내 명령을 한 글자도 틀리지 말고 기록하고 수행한다. 예, 사령관님. 첫째, 육군 제28보병 사단 본부 및 예하 전 부대에 내일 아침 60으로 사령관인 나의 방문 사실 외에는 어떠한 정보도 하달하지 말 것.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둘째, 28사단 헌병대와 감찰부에 즉시 연락해 김아준 이병의 사고와 관련된 모든 초기 보고서, 관련자 진술서 원본을 한 장도 빠짐없이 확보한다. 확보된 자료는 그 즉시 봉인하여 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셋째, 김아준 이병이 소속된 제3대대 구중대. 최근 석 달간의 모든 훈련 및 작업 일정, 당직 근무표, 외박 및 외출 기록, 병사 개개인의 신상 명세서와 면담 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그리고 박선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얼음보다 차가운 눈으로 윤소령을 응시했다. 그중 황씨 성을 가진 모든 병사, 특히 황태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최우선으로 확보해. 그의 가족관계, 교우관계, 부대 내 평판까지. 내가 연천에 도착하기 전까지 이 모든 것을 내 지휘 차량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2시간. 2시간 주겠다. 지상군 전체를 움직이는 사령관의 명령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지시는 한 개인을 향한 집요하고 철저한 추적에 가까웠다. 윤소령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소령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분주히 사라지자 곁에 있던 남편 이정훈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건 군의 공식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할 일이야. 당신이 지상작전 사령관이라는 직위를 이용해서 직접 나서는 건 위험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보일 수 있어. 이정훈의 말은 타당했다. 군에는 엄연한 지휘 계통과 사법 절차가 존재했다. 아무리 사령관이라도 일개 병사의 사건에 이토록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고 수많은 정치적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선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 속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혼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위험하다고요? 직권 남용이라고요? 좋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하지만 이정훈 씨, 저들은 내 손자만 짓밟은 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처럼 여기는 이 군복을, 내가 지휘하는 대한민국의 신성한 지상군 전체에 오물을 끼얹은 겁니다. 최전방에서 복무하는 병사를 폭행해서 반신불수로 만들고 그걸 사고라고 거짓 보고를 올리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내 군복에 대한 내 40년 군 생활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시선은 복도 창밖,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하늘을 향해 있었다. 만약 내가 이 사건을 통상적인 절차에 맡긴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28사단은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꼬리 자르려 할 겁니다. 가해자라는 그 황태석이란 놈은 적당한 징계나 받고 힘 있는 놈이라면 얼마 안 가 다른 부대로 전출 가버리겠죠. 내 손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데 그놈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갈 겁니다. 그게 당신이 말하는 절차의 결과예요. 난 결코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녀는 다시 남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래서 내가 직접 가는 겁니다. 지휘계통? 사법 절차? 좋아요, 전부 존중하죠. 하지만 그 전에 이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려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게 장성이든 일개 병사든 내 손으로 직접 군복을 벗겨버릴 겁니다. 뿌리까지 모조리 뽑아낼 겁니다. 이게 내 방식이고 내가 내 군대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녀의 선언에 이정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눈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처절하고도 무서운 집념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손주를 위한 복수심이 아니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강한 군대라는 신념과 가치가 오염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최고 지휘관의 처절한 책임감이었다. 박선주는 군복 매무새를 바로잡았다. 어깨 위에 4개 별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병실 문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다. 하준아, 조금만 버티고 있어. 이 할머니가 내 억울함 전부 풀어줄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나섰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병장에는 이미 그녀를 태우고 연천으로 향할 지휘 차량이 검은 위용을 드러내며 대기하고 있었다. 지상작전 사령관 박선주의 가장 혹독하고 외로운 전쟁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밤의 고속도로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지상작전 사령관의 지휘 차량은 그 어둠을 가르는 한 자루의 창처럼 경기도 연천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다. 차량 내부는 완벽하게 방음되어 고속의 주행 소음조차 들리지 않았지만 공기는 납처럼 무겁고 차가웠다. 박선주는 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은 채 보좌관 윤지성 소령이 막 보고를 마친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는 사건의 핵심 인물 황태석 상병의 신상 정보가 띄워져 있었다. 그리고 가족 관계란에 적힌 이름이 그녀의 시선을 붙들었다. 부황지만, 직업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선주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역시나 단순한 부대 내 망나니가 아니었다. 거대한 방패, 그 중에서도 군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국방위원회의 권력을 등에 업은 자였다. 하준의 몸에 새겨진 그 수많은 멍자국들, 동료 병사들의 침묵, 그리고 사단의 미온적인 초기 대응.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야 하나의 추악한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라 권력이란 이름의 종양이 군의 가장 건강해야 할 최전방 부대까지 깊숙이 파고들어 골마 터진 조직적인 병폐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병상에 누워있던 손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살려주세요라며 잠결에 울부짖던 그 애처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평범한 병사였다면, 아니 힘없는 부모를 둔 아들이었다면 이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부적응 병사의 불운한 사고로 종결되고 하준이는 평생 장애를 짊어진 채 잊혔을 것이다. 가해자는 웃으며 전역하고 진실은 차가운 서류 더미 아래에서 영원히 잠들었을 것이다. 그 생각이 들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다시금 혈관을 타고 끓어올랐다. 이것은 이제 손주를 위한 복수를 넘어선 그녀가 지휘하는 지상군 전체의 명예를 건 싸움이었다.
썩어 들어가는 환부를 외면하는 외과 의사는 존재할 자격이 없다. 도려내야 한다.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깊숙이 자리하고 있더라도. 사령관님 10분 후 28사단 위병소에 도착합니다. 운전석에 부사관이 보고했다. 박선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태블릿을 껐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모든 감정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서리빨 같은 냉기와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아 전장으로 향하는 지휘관의 비장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육군 제28보병사단 태풍부대의 사령부는 그야말로 벌집을 쑤신 듯한 분위기였다. 지상작전 사령관의 예고 없는 방문. 그것도 한밤중에 단 한 대의 수행 차량만을 대동한 방문은 사단 창설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사단장인 이철규 소장은 1시간 전 사령부 당직 사령에게서 첫 보고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는 허둥지둥 참모들을 소집하고 당번병을 시켜 구겨진 전투복을 새 것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은 닦아낼 도리가 없었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고의 피해자가 다름 아닌 박선주 사령관의 외손자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리고 그는 그 사건을 단순 실족으로 상부에 보고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중대장과 헌병대의 초기 보고를 의심 없이 그대로 믿어버린 탓이었다. 아니, 어쩌면 황태석 상병의 배경을 의식하고 애써 진실을 외면했는지도 몰랐다. 마침내 지휘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사령부의 어둠을 가르며 다가왔다. 이철규 소장을 비롯한 사단의 핵심 참모들이 사령부 건물 앞에 일렬로 도열하여 차가 멈추기만을 기다렸다. 군기가 바짝 든 그들의 모습은 마치 사열을 받는 신병들처럼 경직되어 있었다. 차량이 멈추고 문이 열렸다. 박선주 대장이 군화 소리 하나 없이 조용히 땅을 밟았다. 그녀는 도열한 장교들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곧장 이철규 소장에게로 걸어갔다. 태풍. 사단장 소장 이철규, 이하 전 간부는 사령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소장이 목청껏 외쳤지만 박선주는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사단장실로 가지.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 무감정한 목소리가 오히려 이 소장의 심장을 더욱 죄어왔다. 육중한 문이 닫히고 사단장실에는 박선주와 이철규, 그리고 박선주의 보좌관인 윤지성 소령 단 3사람만이 남았다. 이 소장은 뻣뻣하게 선 채로 애써 준비한 말을 꺼냈다. 사령관님, 먼저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하준 이병의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박선주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사단장 집무실 중앙에 놓인 소파에 앉지도 않고 창가에 선 채로 이 소장을 돌아보았다. 이 소장. 자네 아들이 계단에서 굴러 척추가 부러지고 하반신이 마비되었다면 그걸 불미스러운 사고라고 보고받고 가만히 있었겠나? 그녀의 질문은 조용했지만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이 소장의 양심을 파고들었다. 이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이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박선주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키가 작은 그녀였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거구의 사단장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자네가 내게 올려보낸 초기 보고서를 읽어봤네. 생활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실족, 머리와 허리에 충격. 참 간결하고 명확하더군. 하지만 내가 병원에서 직접 본 내 손주 몸에는 실족의 흔적이 아니라 비겁한 구타의 흔적만이 가득했네. 수십 군데의 오래된 멍 자국들.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사령관님, 그건 지금부터 내가 직접 알아볼 생각이야. 박선주는 더 이상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명령을 내렸다. 지금 즉시 제3대대 구중대 소속 황태석 상병과 박도철 상병을 이 자리로 데려오도록.
어떠한 사전 접촉이나 회유, 말 맞추기를 할 시간을 주지 마. 당장 내 앞에서 직접 그들의 얼굴을 봐야겠으니. 이철규 소장의 눈이 절망적으로 흔들렸다. 사령관이 일개 상병들을 직접 신문하겠다는 것은 사단장인 자신의 지휘권과 부대의 자체 조사 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였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었다. 사단을 향한, 아니 사단장 자신을 향한 불신임 선언이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자 박선주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못하겠나?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28사단에 대한 지휘권은 지상작전 사령관인 내가 직접 행사하겠네. 사단장은 보직 해임하고 대기하도록. 그 말에 이 소장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허리를 굽히며 거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다. 아닙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들어 헌병대장에게 명령을 내렸다. 박선주는 그런 그의 모습을 아무런 표정 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사단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창밖으로는 태풍 부대의 불침번들이 움직이는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제 곧 태풍의 눈이 이곳 사단장실로 들이닥칠 터였다. 박선주는 그 태풍을 정면으로 맞이할 준비를 끝마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될 두 병사가 끌려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약 20분 후 사단장실의 문이 열리고 헌병 2명에게 이끌려 2명의 병사가 들어왔다. 한 명은 짧은 스포츠형 머리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에 오만함과 불만이 가득한 황태석 상병이었다. 다른 한 명은 마른 체구에 불안한 듯 시선을 이리저리 굴리는 박도철 상병이었다. 황태석은 사령관인 박선주를 보고도 별다른 동요 없이 기계적인 경례를 붙였다. 그의 태도에는 어차피 아버지가 다 해결해 줄 텐데라는 믿음이 깔려 있는 듯 했다. 반면 박도철은 박선주의 어깨에 달린 4개의 별을 보자마자 사색이 되어 몸을 부르르 떨었다. 박선주는 두 사람을 잠시 훑어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옆에 서 있던 윤지성 소령에게 고갯짓했다. 윤 소령은 박도철 상병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 상병, 잠시 옆방으로 가지. 황태석이 의아한 표정을 짓는 사이 박도철은 거의 끌려가다시피 옆에 참모 접견실로 옮겨졌다. 사단장실에는 박선주와 황태석, 그리고 침묵을 지키는 이철규 사단장만이 남았다. 박선주는 황태석에게 의자를 권하지도 않은 채 그를 세워두고 입을 열었다. 황태석 상병. 김하준 이병에게 무슨 짓을 했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릴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황태석은 피식 웃음을 흘리며 뻔뻔하게 대답했다. 무슨 짓이라니 당치도 않으십니다. 하준이 그 녀석이 워낙 군 생활에 적응도 못하고 어리바리해서 선임으로서 바로 잡아주려고 몇 번 교육을 한 것뿐입니다. 폭행은 결코 없었습니다. 교육? 박선주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사람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게 자네가 말하는 교육 방식인가? 그건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명백히 본인 부주의로 계단에서 구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전부입니다. 그의 태연자약한 거짓말에 박선주는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윤소령을 호출했다. 윤소령은 접견실에서 나와 그녀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박도철이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박선주가 다시 황태석을 돌아보며 입을 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따르르릉응. 사단장 책상 위에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이철규 사단장이 흠칫 놀라며 수화기를 들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황지만 의원의 비서실이었다. 곧이어 수화기 너머로 능글맞고 권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철규 사단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박선주를 바라봤고 그녀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었다. 이 소장, 나 황지만 의원이야. 지금 내 아들 때문에 부대가 시끄럽다고 들었네. 박선주 사령관님도 와 계시다고. 스피커를 통해 황지만 의원의 목소리가 사단장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황태석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구원자가 등판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예, 의원님. 그렇게 됐습니다. 이 소장이 간신히 대답했다. 허허, 사령관님, 제 아들놈 때문에 직접 행차까지 하시고 심려가 크시겠습니다. 내가 아들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하지만 사내 녀석들 군대에서 좀 다치고 장난 좀 친 걸 가지고 군 전체를 뒤흔들 필요까지야 있겠습니까? 오해가 있다면 저희가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치료비든 뭐든 책임지겠습니다. 좋게 좋게 마무리하시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사과가 아닌 이쯤에서 덮으라는 명백한 압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박선주를 사령관이 아닌 적당히 구슬리면 넘어올 피해자 할머니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던 박선주가 스피커를 향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까지보다 한 톤 더 낮고 위협적으로 변해 있었다. 황지만 의원. 갑작스러운 박선주의 목소리에 황 의원은 잠시 당황한 듯 했다. 아, 예, 사령관님. 저 황지만입니다. 첫째, 당신 아들은 지금 장난을 친 것이 아니라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살인미수에 이르게 한 중범죄 혐의를 받고 있소. 둘째, 당신은 지금 피해자의 가족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방위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대한민국 지상작전 사령관의 공식적인 조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어.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황태석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셋째, 박선주는 말을 이었다. 이 통화 내용은 내 보좌관에 의해 모두 기록되고 있음을 명심하시오. 군에 대한 부당한 압력 행사, 직권 남용 혐의로 이 통화 기록은 사법기관에 제출될 수 있어. 그래도 계속 좋게 좋게 마무리하자는 말이 나옵니까? 수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황지만 의원은 자신이 거대한 바위를 건드렸음을 뒤늦게 깨달은 듯 했다. 그가 무언가 변명을 하려던 찰나 박선주가 이철규 사단장에게 명령했다. 전화 끊어. 이 소장이 황급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사단장실은 다시 지독한 정적에 휩싸였다. 박선주는 이제 완전히 하얗게 질려버린 황태석을 향해 걸어갔다. 내가 믿던 벽이 생각보다 그리 단단하지 않은 모양이군. 그녀는 황태석의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며 말했다. 내 동료 박도철은 이미 모든 걸 자백했다. 내가 주도한 상습적인 구타 사건 당일의 진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다른 병사들을 협박해 입을 막았는지까지 전부. 이제 남은 건 법의 심판뿐이다. 황태석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마주한 사람이 단순히 손주 때문에 화가 난 할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쌓아 올린 벽 따위는 가볍게 부숴버릴 수 있는 거대한 힘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했던 눈빛이 마침내 공포로 물들기 시작했다. 박선주의 명령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28사단 헌병대가 아닌 지상작전 사령부에서 직접 파견된 직할 헌병 수사관들에게 황태석과 박도철의 신병을 인계하도록 했다. 사건을 더 이상 28사단 내부에 맡겨둘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자 이철규 사단장에 대한 완벽한 통제 선언이었다. 두 병사가 사령부 헌병대 차량에 올라타는 순간 이 사건은 한 사단의 문제를 넘어 지상군 전체의 문제로 격상되었음을 모두가 알 수 있었다. 박선주는 그날 밤 연천의 사단장 숙소에 머물렀다. 잠을 청하는 대신 그녀는 윤지성 소령이 정리한 초기 보고서와 박도철의 자백 진술서를 밤새도록 읽고 또 읽었다.
진술서에 적힌 내용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추악하고 비열했다. 황태석은 단순히 폭력을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 그는 다른 병사들의 약점을 잡아 서로를 감시하고 이간질시켰으며 간부들에게는 아부하며 자신의 왕국을 구축했다. 하주는 그 왕국의 가장 손쉬운 희생양이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동이특이 무섭게 윤지성 소령이 굳은 얼굴로 그녀의 숙소를 찾았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사령관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주가 태블릿을 건네받았다. 화면에는 주요 포털 사이트의 메인 뉴스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그 제목들은 밤사이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교묘했다. 단독 별4 할머니 손주 위해 사단 초토화. 도 넘은 군 지휘관의 사적 감정. 증언 김이병, 원래부터 군 생활 적응에 문제 많았다. 동료 병사들의 익명 인터뷰. 국방 칼럼 군 기강 바로 세워야. 지휘관의 월권 행위는 더욱 경계해야 할 때.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선주는 자신의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일선 부대의 지휘 체계를 붕괴시킨 오만한 폭군으로 그려져 있었다. 하주는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툭하면 꾀병을 부리던 관심병사로 둔갑해 있었다. 기사에는 익명의 동료 병사라는 이름으로 김이병이 평소에도 자주 넘어지고 다쳐서 다들 걱정이 많았다. 황상병은 오히려 김이병을 챙겨주려 노력했다는 식의 거짓 인터뷰까지 버젓이 실려 있었다. 황지만 의원의 반격이었다. 그는 밤사이 언론과 댓글 부대를 총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시작한 것이다. 전장을 뒤흔드는 포격보다 더 무서운 진실을 흐리는 여론전의 포화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박선주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적의 포탄이 날아올 것을 예상했지만 그것이 이토록 비열하고 더러운 방식으로 날아올 줄은 몰랐다. 가장 분노스러운 것은 자신의 아픔을 견디며 병상에 누워있는 손자가 대중들 앞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나약한 아이로 매도당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그녀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 즉 하준의 어머니였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완전히 잠겨 있었다. 엄마, 인터넷 기사 봤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하준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걔가 어떤 애인데? 관심병사라니. 꾀병이라니. 이게 말이 돼? 딸의 울부짖음은 비수가 되어 박선주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사령관으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할머니로서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받고 있었다.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고 딸을 위로했다. 수진아, 울지 마라. 이건 사실이 아니잖니. 저들이 꾸며낸 거짓말이야. 엄마가. 이 할미가 다 바로잡을 거다. 그러니까 너는 하준이 곁만 지키고 있어. 흔들리지 말고.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의 손은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군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은 익숙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론을 조작하고 가장 약한 고리인 가족의 감정을 공격하는 비열한 적과의 싸움은 그녀에게도 낯선 것이었다.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원칙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면 할수록 적들은 더 시끄럽게 거짓을 외쳐댈 터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저곳에서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신성한 공간이 권력자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개인의 폭력에 유린되고 진실은 언론의 힘에 의해 왜곡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싸움은 더 이상 군 내부의 감찰이나 수사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저들이 진흙탕 싸움을 원한다면 기꺼이 그 진흙탕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다만 군인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박선주는 결심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한번 차갑고 단단해졌다.
그녀는 숙소를 나와 집무실로 향하며 윤지성 소령에게 말했다. 윤소령. 예, 사령관님. 국방부 대변인실에 연락해. 내일 오전 내가 직접 주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공식 요청하도록. 장소는 국방부 브리핑룸이다. 윤지성 소령의 눈이 커졌다. 현역 지상작전 사령관이 자신의 가족사와 관련된 일로 직접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박선주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국군 수도병원에 연락해서 하준이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의료 기록과 상처 부위 사진들을 준비해달라고 전하게. 모든 것을 공개할 테니 이제 그녀는 방패 뒤에 숨어 싸우지 않을 것이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가장 아픈 진실인 피해자 할머니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직접 나설 터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의 목소리로 거대한 여론전의 한복판으로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오전 대한민국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은 전례 없는 열기로 가득 찼다. 수백 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터져나오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마치 밤하늘의 번개처럼 쉴 새 없이 공간을 갈랐다. 현역 지상작전 사령관의 긴급 기자회견. 그것도 자신의 가족사와 관련된 문제로 직접 마이크 앞에 선다는 소식에 기자들은 저마다 특종의 냄새를 맡고 흥분과 냉소적인 기대로 술렁이고 있었다. 대부분은 코너에 몰린 사성 장군이 어떻게든 자신의 월권 행위를 변명하고 정치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들 것이라 예상했다. 브리핑룸 한편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박선주는 굳게 마른 입술을 적셨다. 수만 대군을 지휘하며 작전 브리핑을 할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극심한 긴장감이 온몸을 옥죄었다. 지금 그녀는 장군으로서의 냉철함이 아니라 할머니로서의 절절함으로 세상과 마주해야 했다. 그녀의 손에는 딸이 보내온 하준이 입대하기 직전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는 손자의 얼굴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국방부 대변인의 소개와 함께 브리핑룸의 육중한 문이 열렸다. 박선주가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고 수백 개의 카메라 렌즈가 일제히 그녀를 향했다. 흠잡을 데 없이 각이 잡힌 정복, 어깨 위에서 서늘하게 빛나는 4개의 별 그리고 그 모든 권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비통함이 서린 얼굴. 그 부조화스러운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준비된 원고를 옆으로 밀어놓은 채 마이크를 잡았다. 첫 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것이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육군 대장, 지상작전 사령관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브리핑룸 전체를 장악하는 힘이 있었다. 저는 오늘 끔찍한 폭력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채 병상에 누워있는 한 병사의 할머니로서 그리고 아들의 망가진 몸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리는 한 어머니의 어미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나직한 술렁임이 일었다. 그녀는 품속에서 하준의 사진을 꺼내 들어 보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터졌다. 이 아이가 제 손자 김하준입니다. 불과 석 달 전 이 아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며 누구보다 늠름한 모습으로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제게 경례를 붙이며 할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던 꿈 많고 건강했던 대한민국의 평범한 20살 청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정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불과 석 달 만에 제 손자는 의식불명의 상태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군은 제게 생활관 계단에서의 단순 실족 사고라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병원에서 마주한 것은 단순 사고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참혹한 폭력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윤지성 소령에게 신호를 보냈다. 브리핑룸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첫 번째로 뜬 것은 군에서 보고한 공식 사고 경위서였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실족. 그리고 바로 옆에 국군 수도병원의 공식 진단서가 나란히 나타났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진탕 및 뇌출혈, 흉추 및 요추 골절로 인한 중추신경 손상, 하반신 완전 마비. 국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이것이 단순 실족의 결과입니까?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다음 순간 스크린은 더욱 충격적인 이미지로 채워졌다. 박선주가 병원에서 직접 찍은 하준의 상처 사진들이었다. 시커멓게 멍이 든 등과 옆구리, 담뱃불로 지진 듯한 흉터가 남은 팔뚝, 무언가에 긁힌 자국이 선명한 허벅지. 가감없이 드러난 폭력의 증거 앞에 노련한 기자들조차 숨을 삼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멍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관심병사의 흔적입니까? 아니면 선임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진 비겁하고 잔인한 폭력의 낙인입니까? 박선주의 목소리는 이제 울분에 차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연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진실을 알리려는 처절한 포효에 가까웠다. 저들은 제 손자의 몸만 부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군복을 모독했고 아들을 군대에 보낸 모든 부모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의 아비라는 자는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이용해 제게 전화를 걸어 애들 장난으로 치부하며 사건을 덮으려 했습니다. 언론을 이용해 제 손자를 나약한 아이로 저를 월권이나 휘두르는 오만한 권력자로 매도했습니다. 그녀의 폭로는 거침이 없었다. 황지만 의원의 실명이 직접 거론되자 기자석은 다시 한번 거세게 요동쳤다. 저는 오늘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남은 군 생활의 명예, 그리고 제 가족의 아픔까지 전부 내어놓습니다. 부디 이 사건을 한 개인의 불행으로 치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과연 제 손주만의 일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를 우리의 또 다른 아들들을 위해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그녀는 허리를 깊이 숙였다. 4개의 별을 단 장군이 아닌 그저 한 명의 간절한 할머니로서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대통령님과 국방부 장관님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일선 부대의 지휘계통에서 완전히 독립된 성역 없는 특별합동수사단을 구성하여 주십시오. 제 손자를 이렇게 만든 자들과 진실을 은폐하려 한 모든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무너진 군의 명예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말을 마치고 쏟아지는 질문 세례를 뒤로 한 채 아무 말 없이 연단을 내려왔다. 할머니의 눈물과 장군의 포효가 뒤섞인 그녀의 진심 어린 절규는 그 어떤 전략 무기보다도 강력하게 대한민국 전체의 심장을 뒤흔들고 있었다. 브리핑룸을 나서는 그녀의 등 뒤로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덮을 거대한 폭풍이 비로소 눈을 뜨고 있었다. 박선주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폭탄 선언이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민감한 부분인 군대와 자식이라는 2개의 뇌관을 동시에 건드린 거대한 지각 변동의 기폭제였다. 회견이 끝나기 무섭게 모든 방송사들은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체제로 전환했다. 화면 상단에는 충격, 현역 대장, 손자 구타 사건 폭로라는 자막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박선주를 월권 장군으로 매도하던 신문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앞다투어 그녀의 눈물과 호소를 일면 머리 기사로 실었다. 스크린을 가득 채웠던 하준의 상처 사진은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강력한 설득력으로 국민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여론의 흐름은 한순간에 역류를 시작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김아준, 이병, 황지만, 의원, 28사단 가혹행위 등의 키워드로 도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아준, 이병 사건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불과 몇 시간 만에 5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다. 특히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그야말로 들끓었다. 마치 본물이 터진 듯 28사단을 비롯한 여러 부대 출신 예비역들의 익명 제보가 쏟아져 나왔다. 나도 28사단 구중대 출신이다. 황태석 그 인간은 원래부터 악마로 유명했다. 후임들 돈 뺏고 잠 안 재우고 때리는 건 일상이었다. 간부들도 다 알았지만 황상병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것 때문에 아무도 못 건드렸습니다. 오히려 황상병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죠. 이 사건은 터질 게 터진 겁니다. 김아준, 이병이 총대를 맨 것뿐입니다. 부디 이번 기회에 군대 내에 썩은 뿌리를 전부 뽑아주세요. 이름 모를 청년들의 용기 있는 증언들은 박선주의 주장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관심병사의 자작극이라던 황지만 의원의 프레임은 산산조각 났고 그는 순식간에 아들 범죄를 덮으려 한 파렴치한 권력자로 낙인 찍혔다. 그의 개인 홈페이지와 SNS는 성난 민심의 배설구로 변해버렸고 당내에서조차 그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정치권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엄중한 지시를 받고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본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며 피해 병사와 가족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국방부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 직속의 특별합동수사단을 즉시 편성하여 해당 부대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박선주가 요구했던 성역 없는 특별수사단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군, 검찰, 헌병, 감찰, 기무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단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에서도 자유로운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 전세는 완벽하게 뒤바뀌었다. 같은 시각 국회의원회관의 황지만 의원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뉴스를 보며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러대고 있었다. 값비싼 도자기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이 났고 보좌관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다. 박선주, 그 미친 여자가 감히 내 아들을 걸고 넘어져? 내가 누군지 몰라. 그는 분노에 차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지만 조금 전까지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던 동료 의원들과 언론사 간부들은 약속이나 한 듯 전화를 받지 않거나 곤란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가 평생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권력의 성이 한 장군의 눈물 앞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사냥감이 되어버렸다. 박선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담담하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승리에 대한 기쁨이나 안도감은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손으로 군의 치부를 드러내고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혼란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사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낄 뿐이었다. 창밖으로 막 편성된 특별합동수사단의 차량들이 국방부 청사를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진실을 향해 그리고 정의를 향해 연천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가 시작한 전쟁의 가장 중요한 국면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병상에 누워있을 손자를 떠올렸다. 하준아, 이제 정말 시작이다. 국방부 특별합동수사단의 등장은 그야말로 태풍이었다. 수사단장을 필두로 한 수십 명의 수사관들이 28사단 사령부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부대 내의 모든 지휘체계는 사실상 정지되었다.
사단장 이철규 소장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된 채 자신의 사무실에 격리되었고 수사단은 곧장 사건의 핵심인 3대대 구중대 막사를 급습했다. 수사관들의 등장은 침묵의 카르텔을 깨는 첫 균열이었다. 그동안 황태석의 보복이 두려워 혹은 간부들의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 입을 다물었던 병사들은 국방부 직속이라는 절대적인 권력의 등장 앞에 마침내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수사는 개별 신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 명씩 불려나간 병사들은 처음에는 주저하고 눈치를 살폈다. 하지만 수사관이 박선주 사령관의 기자회견 영상을 보여주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의 사령관이 그리고 전 국민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 진실을 말해달라고 호소하자 첫 번째 둑이 터졌다. 김하준 이병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한 동기 병사가 울음을 터뜨리며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황태석 상병님은 악마였습니다. 하준이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생활관 뒤 창고로 불러내서 강목으로 때리고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 돈을 뺏어서 PX에서 자기 물건을 사는 건 일상이었습니다. 한 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병사들은 경쟁적으로 자신들이 겪어본 부조리를 쏟아냈다. 황태석이 하준을 표적으로 삼은 이유, 사건 당일 생활관 계단에서 벌어진 일의 전말, 그리고 사건 이후 중대 간부들이 어떻게 병사들에게 입을 맞추도록 지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되었다. 박도철 상병뿐만 아니라 몇몇 병사들이 폭행에 직접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확보된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단은 지휘계통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구중대장과 행정보급관은 병사들의 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살한 혐의로 즉시 직위 해제 후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다. 특히 중대장은 황 의원 아들이니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오며 스스로의 무덤을 팠다. 수사의 칼날은 대대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단순 실족이라는 허위 초기 보고서를 작성하고 결재한 장본인이었다. 수사단이 그의 사무실 컴퓨터와 통화 기록을 압수 분석한 결과 그가 사건 직후 황지만 의원 측과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는 결국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한 혐의 직권 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로 긴급 체포되었다. 마침내 지상작전 사령부 헌병대에 구금되어 있던 황태석과 박도철이 특별수사단으로 이첩되었다. 산더미처럼 쌓인 증거와 동료들의 진술 앞에서 황태석의 마지막 오만함마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결국 자신의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며칠 후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황태석과 박도철, 그리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던 간부들이 군사경찰에 의해 포승줄에 묶여 호송되는 장면이 TV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그들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은 무소불위의 권력이라 믿었던 것의 허무한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정치권의 심판도 이어졌다. 국회 윤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황지만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권고안을 채택했고 검찰은 그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기 시작하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그의 30년 정치 인생이 가장 불명예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박선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특별수사단장으로부터 최종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가해자 및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기소 의견, 그리고 징계위에 회부된 사단장 이하 지휘관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이 보이고 있었다. 보고를 마친 수사단장이 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사령관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땅속에 묻혔을 겁니다.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박선주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승리감 대신 깊은 피로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정의는 구현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부서지고 망가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사랑하는 손자는 여전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손자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요란한 축포가 아닌 고요한 성찰 속에서 저물어가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군 가혹행위 사건의 먼지는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가라앉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더디지만 엄정하게 진행되었다. 군사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그날도 언론과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황태석은 더 이상 오만하고 자신만만하던 상병이 아니었다. 완전히 영혼이 무너져 내린 초점 없는 눈의 청년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재판장이 장엄하고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피고인 황태석 군형법상 초병상해 직권남용 가혹행위, 특수폭행 등 군의 기강과 전우회의 근간을 흔든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해를 입힌 바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징역 15년. 젊은 청춘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황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방청석 한편에서 그의 부모가 오열하며 쓰러졌지만 그 누구의 동정도 받지 못했다. 공범이었던 박도철과 폭행에 가담했던 다른 병사들, 그리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간부들 역시 각각의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징역형과 불명예 전역이라는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방청석 맨 앞줄 박선주는 딸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옆에 앉은 남편 이정훈이 아내와 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다만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처연한 안도감만이 무겁게 내려앉을 뿐이었다. 한 젊음은 죗값으로 다른 젊음은 평생의 상처로 쓰러졌다. 이 비극적인 심판의 끝에서 그 누구도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는 없었다. 법정의 차가운 공기와는 달리 국군 수도병원 재활센터의 오후 햇살은 따스하고 평화로웠다. 넓은 재활치료실에서는 수많은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곳에 김하준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병상에 누워있던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휠체어에 앉은 그의 상체는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은 절망이 아닌 희망의 증거처럼 빛났다. 그는 자신의 두 다리 대신 강해진 두 팔로 평행봉을 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키는 훈련에 매달리고 있었다. 하준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재활실 한편에서 그를 지켜보던 박선주가 다가와 수건으로 손자의 땀을 닦아주었다. 이제는 현역 군인이 아닌 부드러운 스웨터 차림의 평범한 할머니였다. 그녀는 1년 전 그 사건 이후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치고 명예롭게 전역했다. 할머니 오셨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해야죠. 하준이 맑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휠체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다시는 자신의 두 발로 잔디밭을 뛰어다닐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지옥과도 같았다. 수없이 절망하고 분노하고 세상을 저주했던 밤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할머니와 곁에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가족들을 보며 그는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다. 육신은 꺾였을지언정 영혼까지 꺾일 수는 없었다. 할머니, 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어요. 잠시 숨을 고르던 하준이 말했다. 심리학이랑 사회복지를 공부해보고 싶어요. 저처럼. 군대에서 혹은 다른 곳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는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며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어쩌면 제 휠체어가 다른 누군가가 잠시 기댈 수 있는 편안한 의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박선주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자랑스러움, 대견함,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그녀의 손자는 육체의 장애를 넘어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따뜻한 공감 능력으로 자신의 상처를 타인을 위한 희망으로 바꾸려 하고 있었다. 그래, 우리 하준이. 꼭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떤 길을 가든 이 할미가 끝까지 응원할게. 그녀는 손자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창밖으로 1년 전 그날처럼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몇 달의 시간이 더 흐른 늦가을. 경기도 성남의 한적한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문을 열었다. 군부대 시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따뜻한 분위기로 지어진 건물 입구에는 국군 전후지원센터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다. 이곳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나 인권 침해, 그리고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장병들을 위해 마련된 대한민국 최초의 전문 상담 및 지원 기관이었다. 박선주가 저녁 전 자신의 마지막 소임으로 국방부와 국회를 설득해 설립을 이끌어낸 결과물이었다. 변호사, 심리상담사, 정신과 군의관들이 상주하며 현역 장병들이 지휘계통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언제든 찾아와 법률적, 심리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지대였다. 개소식에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고위 관계자들과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단상에 선 박선주는 이제 완전히 군복을 벗은 온화한 미소의 민간인 신분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평생을 몸담았던 군인이 아니라 아들을 군대에 보낸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강한 군대를 이야기해 왔습니다. 더 좋은 무기, 더 혹독한 훈련을 강함의 척도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군대는 쓰러진 전우를 일으켜 세우고 아픈 전우의 눈물을 닦아주는 군대입니다. 서로를 믿고 존중하는 신뢰가 바탕이 될 때 우리의 군대는 그 어떤 최첨단 무기보다도 강해질 것입니다. 오늘 문을 여는 이 전우지원센터가 그 위대한 신뢰의 첫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어서 센터의 초대 상담팀장이자 이 센터의 상징적인 존재가 된 인물이 소개되었다. 휠체어를 탄 김하준이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1년 전 군 복무 중 큰 사고로 몸을 다쳤습니다. 몸보다 더 아팠던 것은 마음의 상처와 세상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좋은 의료진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수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빚을 갚으려 합니다. 이곳 전우지원센터에서 저처럼 아픔을 겪는 전우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기적을 이곳에서 동료 전우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준의 진심 어린 다짐에 참석자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박선주는 센터 앞들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손자에게로 다가갔다. 할머니와 손자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준아, 입대할 때 할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되겠다고 했었지. 박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하준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저는 비록 할머니처럼 어깨에 별을 단 장군은 되지 못했지만 대신 다른 방법으로 제 전우들을 지키는 군인이 되려고요. 이것도 꽤 멋진 군인 아닌가요? 박선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손자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다. 평생을 지고 있던 사성 장군의 무거운 계급장 대신
이제는 손자의 단단한 어깨에 기댈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한때 강철 군화를 신고 전장을 호령했던 노병과 이제 휠체어라는 새로운 군화를 신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젊은 병사.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길과 희망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비극의 잿더미 위에서 그렇게 더 단단하고 위대한 생명이 피어나고 있었다.